그날 로마의 피는 말라갔습니다. 사방이 막혔고 칼날은 숨 쉴 틈 없이 다가왔죠. 도시는 침묵했고 광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로마 일부에서는 로마가 어떻게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체제가 어떻게 전쟁을 통해 확장되었는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로마가 흐름을 만들어가는 쪽이 아니라 끌려가는 쪽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쪽도, 전장을 택한 쪽도, 예상 밖의 길을 선택한 쪽도 모두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은 제2차 포에니 전쟁.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단 한 사람, 한니발 바르카가 있었습니다. 한니발은 카르타고 출신의 장군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튀니지 해안에 자리 잡은 도시국가로 한때는 로마보다 훨씬 강력한 지중해의 해양 제국이었죠. 그들의 무기는 함대였습니다. 배를 만들고 항해를 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지중해를 카르타고의 바다라고 부를 만큼 그 영향력은 넓고도 깊었죠. 하지만 로마는 육지에서 새를 키워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육군 중심의 전쟁을 벌이며 한 도시씩, 한 부족씩 삼켜나갔고, 결국에는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와 처음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전쟁이 제1차 포에니 전쟁, 기원전 264년부터 24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카르타고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었지만 로마는 배를 만들 줄도 몰랐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은 카르타고 군함을 거꾸로 뜯어보고 모방한 뒤 자신만의 군함을 만들어냈고 결국 해상에서조차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 승리로 로마는 시칠리아 섬을 최초의 속주로 삼게 되죠. 이것은 땅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이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제 직접 경쟁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카르타고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곧 복수의 준비 기간이었죠. 그리고 그 복수는 한 가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바르카 가문. 1차 포에니 전쟁 당시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하밀카르 바르카는 자신의 아들에게 로마를 증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한니발.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신전 앞에서 이렇게 맹세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라서 반드시 로마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라나죠. 어린 시절부터 전장을 배우고 청년이 되어서는 스페인에 파견된 카르타고 군대를 이끌게 되죠. 당시 스페인은 은과 철, 농업 생산력까지 매우 풍부한 지역이었고 카르타고는 그곳에서 다시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를 경계했지만 한니발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그는 로마의 동맹 도시였던 사군툼을 공격하면서 2차 포에니 전쟁의 문을 엽니다. 이제 로마는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직접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이 산을 넘는 전쟁이 될 거라고는요. 한니발은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생각하지 못한 길, 알프스 산맥을 넘는 길을 택합니다.
이 선택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작전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추위와 눈, 협곡에서 목숨을 잃었고 전투 코끼리들도 대부분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로마의 등 뒤로 이탈리아 반도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로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적이 알프스를 넘었다 하는 말은 곧 우리의 전략과 예측이 모두 무너졌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전투들, 트레비아 강전투, 트라시메노 호수 전투, 모두 로마의 참패였습니다. 한니발은 매번 로마의 진영을 간파하고 기병을 유인하고 지형을 이용해 포위하고 상대의 자만을 꿰뚫었습니다. 로마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도시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으며 시민들은 왜 반격하지 않느냐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평야, 그 이름은 칸나이. 기원전 216년의 여름, 로마는 자국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한 곳에 모읍니다. 8만이 넘는 군대. 로마는 이번만큼은 이겨야 했고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날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부서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전투를 따라갑니다. 한니발의 포위 전술, 공화정의 피,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던 로마의 비밀. 칸나이의 날, 그 피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나이의 피, 로마는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 기원전 216년 여름, 이탈리아 남부 아우프리두스 강 인근에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칸나이. 로마는 이곳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 약 8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을 이곳에서 끝내겠다는 결심이었죠. 로마는 이번만큼은 패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로마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하게 될 전투가 됩니다. 공화정의 피가 흐르다. 로마는 언제나처럼 정면 승부를 택했습니다. 2명의 집정관이 군을 이끌었고 군단은 완전히 정비된 상태였습니다. 로마군의 진영은 단순했습니다. 중앙을 두텁게 밀집시키고 좌우에는 기병을 배치하는 형태. 강력한 중심 돌파가 핵심이었죠. 한니발은 이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병을 고의로 얇게 펼쳤고 중앙에는 신뢰도 낮은 병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좌우에는 숙련된 기병과 방패병을 숨겨놓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로마군은 빠르게 한니발의 중앙을 밀어붙였습니다. 카르타고 보병은 밀려났고 로마군은 승리를 직감했죠. 그러나 이것은 한니발이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포위망이 완성되다. 한니발은 의도적으로 병력 중앙을 물러서게 하면서 로마군을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그 순간 좌우에 숨겨놨던 기병이 회전하며 로마군의 양측을 감쌌고 뒤이어 후방에서도 병력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순간 로마군은 사방이 완전히 봉쇄된 포위망 안에 갇히게 되죠. 당시 로마 병사들은 정해진 좁은 간격으로 밀집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공간조차 부족했죠. 카르타고 군은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찔러 죽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철저하게 로마군을 제거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로마 병력은 약 5만에서 7만 명에 달합니다. 로마 역사상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전은 침묵했고 광장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로마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한니발이 로마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은 왜 로마를 점령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주제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은 있죠. 첫째, 한니발의 병력은 이미 많이 소모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의 포위전과 시가전을 감당할 체력과 물자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로마의 성벽은 단단했고 보급로는 없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보급 없이 로마를 포위한다는 것은 지속 불가능한 작전이었을 겁니다. 셋째이자 가장 주목받는 해석은 한니발의 전략 목표 자체가 로마 점령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동맹 도시들의 분열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로마는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더 나은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한니발은 이렇게 말하며 동맹 도시들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일부 도시는 실제로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는 로마 편에 남아 있었죠.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로마는 패배해도 동맹을 저버리지 않았고 시민권을 나누었으며 전쟁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천천히 일어선다. 한니발은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며 여러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점점 지쳐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의 한계도 분명해졌죠. 반대로 로마는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장군 스키피오였습니다. 그는 전장을 바꾸려 했습니다. 한니발과 계속 이탈리아에서 싸우는 대신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스페인을 점령했고 지중해 서부의 패권을 되찾은 뒤 드디어 북아프리카로 상륙합니다. 자마, 마지막 전투. 기원전 202년 자마 평야에서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붙습니다. 한니발은 코끼리를 앞세워 돌격했지만 스키피오는 코끼리 돌격을 예측해 병사 대형을 조정하고 측면 회전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기병을 후방에서 회전시키며 이번은 카르타고 군을 포위합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로마의 승리. 한니발은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했고 카르타고는 다시 로마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칸나이의 피, 트라시메노의 비명, 알프스를 넘던 한니발의 눈빛. 그래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감시했고 감시하다가 결국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불태워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떻게 도시 하나를 흔들 수 있었는지, 그 도시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전쟁의 승리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봅니다. 그 승리가 어떻게 불평등과 부패를 불러왔는지를 말이죠. 로마는 승리했고 그 승리의 그림자는 도시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리품의 그림자, 대지주, 노예, 도시 빈민의 시대. 전쟁은 끝났습니다. 카르타고는 무릎 꿇었고 로마는 지중해 서부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승리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 아래에서 조용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검은 전리품, 노예의 물결.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로마로 돌아온 병사들은 자신의 땅이 이미 버려졌거나 팔려 있거나 부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귀족과 상류층은 몰락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티푼디움이라 불리는 대규모 농장이었습니다. 이 농장은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르타고, 시칠리아, 마케도니아, 에트루리아 등 정복한 지역에서 끌려온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의 들판을 가득 메웠죠. 기원전 2세기 초 로마의 노예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됩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가격은 점점 떨어졌고 사람은 기계처럼 쓰였습니다. 그 결과 농민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들은 땅을 잃었고 일자리도 빼앗겼으며 로마로 몰려들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로마의 길거리에는 일할 수 없는 손들과 먹을 수 없는 입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라티푼디움, 땅은 넓어지고 시민은 줄어들다. 로마 공화정은 토지를 가진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되고 대다수는 무산자, 곧 정치적 무력자가 되었죠. 게다가 농민이 사라진 자리는 노예가 채웠기 때문에 국가의 병력 기반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오랜 시간 동안 병사는 시민이고 시민은 농민이라는 등식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병력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겉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속으로는 텅 비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곡물법과 빵, 정치의 먹잇감이 되다. 도시 빈민이 늘어나자 로마 정부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무료 곡물 배급을 시행합니다. 처음엔 극빈자에게만 주던 것이 점점 모든 시민에게로 확대됩니다. 정치는 이제 누가 더 많은 곡물을 주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 곡물 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빈민은 정치인의 고정표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계층 간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게으른 빈민에게 곡물을 왜 주냐며 반발했고 무산자들은 우린 전쟁에서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는 빵 한 조각도 죄인가요? 라며 외쳤습니다. 도시는 부유했지만 거리에는 배고픈 시민과 배부른 노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은 곧 폭발하고 말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로마 군대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농민 병사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받고 싸우는 전속 병사나 지휘관에게 충성하는 개인 사병화가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에는 장군들이 전리품을 나눠주며 사병 충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있었고 이는 훗날 카이사르의 등장을 가능케 하죠. 로마군은 더 강해졌지만 병력 기반의 변화는 공화정의 내부 균열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장군을 따르고 장군이 국가 위에 서는 구조는 공화정이 무너지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결국 공화정의 기반인 시민과
제도의 균열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 그것은 내부를 썩게 했다. 로마는 분명 승리했습니다. 카르타고를 꺾었고 시칠리아를 얻었으며 스페인과 마케도니아까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고통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땅을 잃은 농민들, 기계처럼 일하는 노예들, 정치화된 빈민층, 돈으로 움직이는 군대, 말하지 않는 원로원. 이 모든 조합은 다음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아직 공화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제국의 독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라쿠스 형제. 다음 장에서는 그라쿠스 형제가 무엇을 바꾸려 했고 그 변화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로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무너짐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로 쓴 개혁, 그라쿠스 형제의 죽음과 공화정의 균열. 공화정이란 모든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공화정은 점점 시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죠. 누군가는 노예였고, 누군가는 땅을 잃었고, 누군가는 전쟁의 불을 독점했죠. 그 틈새에 무너지는 제도를 되살려 보려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그라쿠스 형제,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리고 그들의 개혁은 결국 피로 끝이 납니다. 귀족이었지만 민중의 편에 서다. 그라쿠스 형제는 출신부터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장군, 어머니는 스키피우 아프리카누스의 딸, 로마 최고 명문 가문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속한 계층이 아니라 거리의 군중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장남 티베리우스는 군 복무 중 에트루리아 지역의 몰락한 농민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황폐한 농장, 떠나버린 가죽, 노예들만 일하고 있는 들판. 그는 말합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가 이 땅을 경작한다면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그는 토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티베리우스의 개혁, 땅을 나누자. 기원전 133년, 티베리우스는 호민관에 선출됩니다. 그는 토지법 개정안을 제안하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국가 소유의 공공토지를 한 사람당 일정량까지만 점유하게 하고 나머지는 무산자에게 분배하자. 법적으로는 이미 있던 규정을 재확인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 법이 귀족 대지주들의 땅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로원은 반발했고 티베리우스는 호민관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직접 민회를 통해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공화정의 불문율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법 안에서 행동했지만 관례 바깥에서 움직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귀족들은 그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정치적 암살. 기원전 133년, 티베리우스는 호민관 연임을 시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과시킨 법을 안정시키고자 했지만 로마에서는 호민관의 재임은 불문율 위반으로 여겨졌습니다. 원로원 측은 그를 공화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결국 민병대를 조직해 포름을 습격합니다. 그날 티베리우스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와 함께 수백 명이 살해됩니다. 시체는 티베르 강에 버려졌죠. 공화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입을 강제로 막은 것이었습니다. 가이우스의 귀한
더 넓은 개혁. 10년 후 티베리우스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정치에 나섭니다. 그는 형보다 더 준비되었고 더 정교했으며 더 넓은 계층을 아우르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곡물 가격 상한제 도입, 시민권 확대, 식민도시 건설로 무산자 정착 유도, 재판에서 기사계급 참여 보장. 그는 단순한 토지 개혁가가 아니라 공화정의 시스템 전체를 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는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동맹 도시의 민심을 얻고 있었으며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죽음, 형제의 그림자. 기원전 121년, 가이우스는 다시 호민관에 선출되었고 칼타르라는 도시로 식민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권 확대와 관련되어 있었고 귀족층은 이를 로마 시민권의 가치 하락으로 여깁니다. 결국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원로원은 최고 권위 선언을 발동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공공의 적을 무력으로 진압해도 된다는 선언이었고 이때부터는 법보다 폭력이 먼저였습니다. 무장한 무리가 가이우스를 쫓았고 그는 자신의 충직한 노예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죽음, 형제의 그림자. 기원전 121년, 가이우스는 다시 호민관에 선출되었고 칼타르라는 도시로 식민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권 확대와 관련되어 있었고 귀족층은 이를 로마 시민권의 가치 하락으로 여깁니다. 결국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원로원은 최고 권위 선언을 발동합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공공의 적을 무력으로 진압해도 된다는 선언이었고 이때부터는 법보다 폭력이 먼저였습니다. 무장한 무리가 가이우스를 쫓았고 그는 자신의 충직한 노예에게 나를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이우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그의 머리는 잘려져 은그릇에 담겨 원로원에 헌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땅을 가진 사람만 말할 수 있는가?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은 그 질문을 제도 안에서 하려 했고 그 제도는 그들을 죽임으로써 대답했습니다. 이후 로마 정치에서는 피를 통한 해결이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정치적 경쟁은 토론이 아닌 암살과 내전으로 번지고 공화정의 균형은 더 이상 제도로 조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 로마는 점점 군사적 리더가 정치적 권위를 가져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제 정치인은 시민에게 말하지 않고 군대에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아집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다음 장에서 우리는 카이사르가 어떻게 등장했고 그가 어떻게 전장을 제국의 관문으로 바꾸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로마의 권력은 이제 말이 아니라 검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갈리아에서 루비콘까지.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가 그 말을 내뱉으며 작은 강 하나를 건넌 순간 로마 공화정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전장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피로 얼룩진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로 향합니다. 기원전 100년경, 귀족 출신이지만 평민파 정치 노선을 걷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는 정치 경력을 쌓으며 신속하게 민중의 인기를 얻고 신앙과 법, 군사,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기반을 넓혀갑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권력의 중심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무대는 바로 갈리아였습니다. 갈리아 원정, 정복과 기록. 기원전 58년, 카이사르는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갈리아 지역의 부족들 사이 분열을 이용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죠. 베르킨 게토릭스 같은 강력한 추장도 등장하지만 카이사르는 그의 봉기를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전투에서 진압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기록합니다. 갈리아 전쟁기. 모든 갈리아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로 시작되는 이 책은 단지 군사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갈리아 전쟁을 문명을 전파하는 영웅 서사로 인식했고, 카이사르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보다 명성과 지지를 더 크게 얻었습니다. 삼두정치, 균형이라는 이름의 위장. 이 시기 로마에서는 세 명의 거물이 권력을 나누는 삼두정치가 형성됩니다. 민중파의 대표인 카이사르, 유명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 로마 최고 부자인 크라수스. 이들은 서로 다른 기반을 가지고 공동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오직 외적 균형만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원정 중 전사하고 폼페이우스는 점점 원로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카이사르만이 군사력과 민중의 인기를 함께 가진 채 혼자 서게 되죠. 루비콘의 밤, 돌아올 수 없는 길. 기원전 49년,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은 곧 정치인으로 돌아오되 군인은 되지 마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무장 해제하고 로마에 들어가면 정적들은 그를 고발하고 제거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결심합니다. 로마로 돌아간다.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그는 루비콘 강 앞에 섰습니다. 이 강은 당시 로마 영토와 속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군인이 무장을 한 채 이 강을 넘으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죠.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강을 건넜고 그 순간 내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의 내전. 폼페이우스는 로마를 버리고 동방으로 후퇴합니다. 카이사르는 도시를 점령하고 이탈리아 전역을 빠르게 통제하죠. 이후 그는 에스파냐로 가서 반대파를 진압하고 이집트로 건너가 폼페이우스를 쫓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이집트 왕가의 권력 투쟁에 휘말려 암살당합니다. 카이사르는 도착 후 폼페이우스의 잘린 머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죠. 그는 정적을 죽였지만 그 정적은 이제 없어져 버린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카이사르는 단독 권력자가 됩니다. 그가 가는 곳이 법이고 그의 말이 질서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스스로 독재관에 오릅니다. 원래 독재관은 6개월 임기의 비상직이었지만 그는 점점 10년 임기 종신으로 권한을 확장해 갑니다. 그는 달력 개정, 토지 재분배, 시민권 확대 등 다양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원로원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많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공화정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공화정은 이름만 남고 모든 권력은 한 사람에게 쏠렸다는 인식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행동하는 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브루투스의 칼날. 그의 권력은 검으로 세워졌고 이제 다시 검에 의해 흔들립니다.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그의 친구 그리고 원로원의 가장 고결한 인물로 불리던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카이사르의 마지막 순간을 따라가고 그의 죽음 이후 로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그 대가가 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루키우스 융커스 대 카이사르, 공화정 최후의 저항.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기원전 509년, 로마는 왕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왕정에 저항했던 이름은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그리고 약 450년이 지난 후 다시 한 명의 브루투스가 한 사람의 권력에 반기를 듭니다. 이번엔 왕이 아닌 왕이 되지 않겠다면서 왕처럼 행동한 자 카이사르를 향해서. 브루투스, 칼을 든 철학자.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로마 귀족 중에서도 가장 고결하다는 평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철학자, 웅변가, 이상주의자. 공화정의 원칙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고 카이사르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력 독점에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다. 하지만 그는 공화정을 죽이고 있다. 결국 그는 결단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공화정에 대한 충성이라고요. 브루투스 외에도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카이사르의 권력 집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시우스, 데키무스, 카스카 등. 이들은 모두 공화정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판단했고 그를 처단해야 로마가 다시 시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암살 계획은 한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바로 살해 현장이 원로원 회의장이었다는 것이죠. 법과 말로 권력을 나누던 공간에서 이제는 칼로 그 권력을 끊어내려는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3월 15일의 피.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는 경호도 갑옷도 없이 조용히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음모자들이 그를 에워쌉니다. 그들은 칼을 꺼냈고 처음엔 카스카가, 그 다음엔 카시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루투스가 칼을 꽂습니다. 카이사르는 눈앞에 선 브루투스를 보고 짧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 말의 진위는 분명치 않지만 로마인들은 이 장면을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한 절망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쓰러졌고 공화정은 다시 스스로를 구한 줄 알았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후 암살자들은 시민들의 환호를 기대했지만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공포에 떨었으며 많은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브루투스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 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라 말했지만 그 말은 심장에 닿지 않았죠.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독재자였다는 것보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 감정의 화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이자 동료였던 그는 장례식장에서 연설을 합니다. 나는 브루투스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시작해 점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카이사르가 남긴 유산, 카이사르가 시민에게 나누려 했던 돈, 그의 피 묻은 옷. 그는 카이사르의 죽음을 희생으로 바꾸고 브루투스를 살인자로 몰아갑니다.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암살자들의 집은 불타고 도시엔 폭동이 일어납니다. 공화정의 마지막 불꽃은 사람들의 감정 앞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암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509년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왕을 쫓아내며 공화정을 세웠고 기원전 44년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왕이 되려는 자를 제거하며 공화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랐습니다. 시민은 달랐고 권력의 구조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브루투스는 영웅이 되었지만 두 번째 브루투스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죽음은 공화정의 부활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새로운 내전을 불러왔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명의 인물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곧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될 인물.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의 조용한 혁명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브루투스의 칼이 막지 못한 권력은 이제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로마를 삼켜갑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조용한 혁명. 로마에 황제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임금이라 부르지 않았고 왕관을 쓰지도 않았으며 왕좌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단 한 사람만이 말하고 명령하고 결정한다는 걸. 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라 불렀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 그 이름 아래 로마는 공화정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제국이 되어갑니다. 소년에서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의 출현.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되었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고작 18살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죠. 정치적 유산을 받기엔 너무 어리다. 폼페이우스나 안토니우스 같은 인물에 비하면 무게감이 없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를 법적으로 입양했고 막대한 유산과 자신의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죠. 그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갑니다. 무력을 과시하지 않고 거칠게 앞서지도 않고 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요. 두 번째 삼두정치. 카이사르 사후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삼두정치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추적하고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칩니다. 하지만 이 승리 이후부터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동맹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레피두스는 먼저 실각,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동맹을 통해
동방에서 세력을 키우지만 이는 로마 시민들의 정서와 충돌했고 결국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결정타를 맞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나라를 동방의 여왕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로마의 아들이다. 그는 안토니우스를 외세에 휘둘린 배신자로 만들었고 자신은 공화정의 수호자가 되어갑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놀랐습니다. 이토록 많은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다니.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단지 시민 중 한 명으로 남고 싶습니다. 단 조금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원로원은 감동했고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는 신성한, 경건한 자라는 뜻이었고 그 순간부터 옥타비아누스는 이름으로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프린캡스, 즉 제1시민으로 불립니다.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닌 단지 시민 중 첫 번째일 뿐이라는 그의 말 속에는 모든 권력을 담고도 아무것도 가진 척하지 않는 정치의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국의 탄생.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로마는 여전히 공화국이었습니다. 원로원은 존재했고 민회는 유지됐으며 법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결정은 아우구스투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죠. 그는 군대의 지휘권, 재정, 외교, 종교적 권위를 모두 손에 넣고도 결코 스스로를 황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도를 따르는 자인 척하며 모든 제도를 자신의 안으로 흡수합니다. 그의 시대를 로마인들은 프린키파투스, 제1시민체제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역사는 그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기억합니다. 왜 그는 성공했고 카이사르는 실패했을까요? 카이사르는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민중의 열광과 군대의 힘으로 법과 관례를 넘었고 그 결과는 암살이었습니다. 반면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순간을 합법과 관례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는 싸우기보다 설득했고 앞서기보다 한 발 물러섰고 왕이 되기보다 왕이 될 기회를 양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조심스러움 속에서 그는 로마를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공화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원 후 14년 아우구스투스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로마 신으로 추앙됐고 사후에 신전이 세워졌으며 로마의 역사는 이제 황제들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공화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이후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일부 원로원 인사들이 공화정 회복을 주장했지만 실질 권력은 다시 한 사람, 황제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죠. 누구도 더는 그것이 시민의 정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는 칼과 법, 쇼와 도시의 기술로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그 팍스 로마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체제는 정말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에필로그. 한 여인의 절망으로 시작된 공화정은
한 남자의 침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나눈다는 이상은 늘 갈등과 피해 충돌을 낳았고 그 균형은 결국 단 한 사람의 손에 모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황제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권력은 움직였죠. 이제 로마는 왕도, 공화 정도 아닌 질서를 유지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나아갑니다. 그 질서가 과연 무엇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팍스 로마나의 내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칼보다 조용한 무기들, 쇼와 물, 도로와 도시, 그리고 군중을 다스리는 법과 권위.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는 어떻게 평화를 가장했는가, 그 속을 천천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잘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